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오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성추행범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여자분이 내 다리 위에 올라탔던 건 내 머릿속에만 남아 있으니까 방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장현우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좀 TV나 유튜브에 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런 용어도 지금 많이 좀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있죠. 먼저 성폭력이나 성폭행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제일 넓은 건 성폭력이고요.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데, 이 중에서도 성폭행이랑 성희롱의 차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신체 접촉이 있느냐에서 갈리는데, 오늘은 한번 이 성폭행 중에서도 강간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추행, 정확히는 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강제추행 안에서도 유형이 좀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유형이 나누는 이유가, 성추행이 이제 신체 접촉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다가가거나 만지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폭행 협박과 신체 접촉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만져서 방어할 틈도 없이 추행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또 폭행 자체를 추행으로 봐서 강제추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이 이제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니라 다가가서 만지는 것도 폭행이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폭행 협박 선행형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적으로 폭행 협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폭행 협박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해서 폭행 협박을 굉장히 빡세게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되는 가벌성의 범위가 좁아지겠죠. 강제추행이라고 인정되는 여지가. 그런데 2023년 9월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라는 걸로 이제 판결 변경이 된 겁니다. 40년 만에. 그래서 폭행의 의미를 대폭 완화해서 반항이 곤란한 정도가 아니어도 약간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가벌성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걸 형사재판 실무를 하면서 체감을 좀 하고 있는데,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사실 형법 제298조를 보시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됐을 때 벌금을 내는 것도 내는 거고, 뭐 징역이나 집행유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신상 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거, 아니면 취업 제한이나 보호 관찰 같이 보안 처분이 따라 나오게 되면서 성범죄자 전과라는 게 남게 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범죄가 훨씬 더 쉽게 인정이 되니까 앞으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제추행죄도 엄연한 진짜 성범죄라는 게 정말 딱 와닿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좀 고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네. 좀 어떻게 대응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면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 사이라거나, 이 사람과 내가 처음 만났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섣불리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이 사람의 근육이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톡 치거나 하는 부분만으로도 진짜 강제추행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되는지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걸 정하시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가셔서 내가 그거를 성적인 의도로 만진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주장을 하신다거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범죄 사실이 인정은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아주 최악의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이제 법률 상담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받으신 다음에 전략을 정하셔야 되고, 반대로 내가 진짜 만진 적이 없다면 당연히 부인을 해야겠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오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런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위에 올라타서 먼저 키스하려고 했던 여자가 갑자기 나를 고소한 거죠. 그 내용이 내 가슴을 만졌어요 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경우는 이 여자분이 먼저 내 다리 위에 올라타서 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성추행의 고의로 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 여자분이 내 다리 위에 올라탔던 장면을 찍은 CCTV가 없거나, CCTV는 있었는데 그 보호기간인 14일 내지는 30일이 지나버려서 CCTV 파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 진짜 좋아해서 먼저 키스하려고 해서 내가 만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를 보호해줄 만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인 옷에 묻은 내 지문이나 DNA 같은 걸 낸 거죠, 경찰에. 그러면 내 다리 위에 올라타는 CCTV는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자분은 어떤 그런 지문이 남긴 옷을 제출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스탠스를 나왔다면 그 카톡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이 될 겁니다. 미안해 라고 남긴 그 사과. 그러면 누가 봐도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성추행범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여자분이 내 다리 위에 올라탔던 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니까 방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일반 어떤 고객분들이나 의뢰인분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으셔서 상대방이 낸 진술 내지는 상대방의 증거가 신빙성이 약하다, 탄핵돼야 된다, 어떤 진술이 먹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본인이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좀 다르게 좀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사과하고 합의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죄는 인정을 하되 처벌을 최소화하는 그런 자백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2차 가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감정이 또 상해서 엄벌탄원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죄가 가벼워도 검사 입장에서도 부담인 거예요. 이 여성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엄벌탄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이런 감정을 무시하고 내 권한으로 기소유예를 해도 될까? 이런 부담이 넘겨지는 순간 그냥 검사를 재판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소유예는 물 건너가고 무조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상 등록, 교육이수, 보안 처분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성범죄는 항상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좀 필요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필요한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